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지옥 같은 과거를 끊어내고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38살 강지원입니다. 남편의 껍데기뿐인 사업 자금을 대느라 뼈 빠지게 일하며 시댁의 구박을 견디던 제가 하루아침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느 날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그 숨막히는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물들을 무치느라 제 온몸은 이미 기름 냄새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일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보고 시댁 제사까지 홀로 챙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버텼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던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늦지막이 일어난 시어머니 최말자 여사가 주방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방금 무쳐낸 시금치를 손가락으로 쓱 집어 맛을 보시더니 대뜸 인상부터 팍 쓰시더군요. 간이 이게 뭐냐? 맹탕이네 아주. 네 시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와도 맛없다고 상업고 가시겠다. 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에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생전에 짜게 드시면 안 좋다고 하셔서 간을 조금 약하게 했어요. 입에 안 맞으시면 간장 더 드릴까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혀를 끌듯 차며 제 낡은 티셔츠와 앞치마를 위아래로 매섭게 훑어보셨습니다. 여자가 바깥바람 쐬고 돈 좀 번다고 기세만 등등해지지.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고칠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우리 잘난 아들 아니었으면 너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번듯한 집구석에 발이나 들였겠니?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을 꿀꺽 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거실 소파에 누워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방관하는 남편 도진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든 말든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 알 바 아니라는 듯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당신 사업자금 대느라 내 옷 한 벌 안 사고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나인데. 속으로 수백 번도 더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며 애써 화를 눌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번듯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쓱 빼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거래처 접대가 있어서 카드가 좀 필요해. 내 생활비 통장에 보니 간당간당하더라고. 저는 한숨을 푹 쉬며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벌써 이번 달만 세 번째예요. 저번에도 비즈니스 접대한다고 가져가서 한도 끝까지 긁었잖아요. 우리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빠듯해요. 아, 진짜 쪼잔하게 왜 이래. 내가 뭐 술 마시고 딴따라 짓해?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피 터지게 밖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 남자가 밖에서 기죽으면 일이 되겠어?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제 카드를 당당하게 뒷주머니에 쑤셔서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이 번쩍이며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지 않게 바닥으로 획 뒤집어 버리더군요. 그 찰나의 당황한 눈빛과 사색이 된 표정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무슨 연락인데 그렇게 놀라요? 제가 날카롭게 묻자 남편은 시선을 허공으로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거래처 사람이야. 오늘 미팅건 때문에 급하게 도면 확인해달라고 해서. 근데 왜 화면을 엎어놔요? 떳떳하면 나 좀 봐도 돼요? 제가 손을 뻗으려 하자 남편은 뱀에 물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황급히 휴대전화를 낚아채 자켓 안주머니에 감췄습니다. 아, 남의 사생활 좀 존중해. 당신 진짜 요새 의부증 있어? 미팅 늦겠다. 나 갈게. 남편은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구두를 구겨 신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남편은 부쩍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휴대전화를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가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불현듯 일주일 전 제 개인 마이너스 통장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목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던 일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돈의 행방을 따져 물었을 때도 남편은 오늘처럼 불같이 화를 냈었죠. 사업 자금으로 급하게 융통했어. 금방 채워 넣을 건데 남편이 하는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해야겠어? 나 그렇게 못 믿어? 그날도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의심의 싹을 애써 억누르고 바보처럼 남편의 핑계를 믿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지금 제 직감은 끊임없이 강력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피 같은 돈으로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 찝찝함을 도저히 떨칠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이 나간 현관문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미팅에 간다던 사람이 서류 가방을 두고 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홀린 듯이 그 가방의 지퍼를 열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 지퍼를 열었지만 그 안에는 굴러다니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텅 빈 파일철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도면을 확인해야 할 미팅이 있다며 허둥지둥 나가더니 이렇게 텅 빈 가방을 두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 가슴 속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지만 당장 남편을 멱살을 잡고 흔들 만한 명백한 확증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애써 억누르며 가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고단하고 숨막히는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결혼생활 8년 내내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언제나 저를 돈 벌어다 바치는 멍청하고 우스운 호구 취급을 했습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버려놓는 사업의 적자를 메우고 시댁의 쏠쏠한 용돈과 터무니없는 생활비까지 고스란히 감당하느라 저는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제게 다가와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죠. 여보,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이 좀 밀려서 그러는데 마이너스 통장 좀 뚫어줘. 당신 어차피 회사 가까운데 차 팔아서 내 고급 세단 렌트비 좀 내주면 안 돼? 밖에서 폼이 나야 사업도 잘 풀리는 법이잖아. 그때마다 저는 바가지를 긁는 척하며 마지못해 돈을 내어주었고 그들은 제가 정말로 그게 쥐어짜낸 전 재산인 줄 알고 제 위에서 떵떵거렸습니다. 백화점은커녕 동네 시장 구석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를 몇 년째 돌려 입으며 억척스럽게 사는 제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한없이 만만해 보였을 겁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동네 마트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인하는 콩나물과 약간 시든 시금치를 뒤적이고 있는데 반찬 코너 너머로 너무나 익숙하고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는 좀 모자라고 답답해서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야 해. 밖에서 돈푼이나 번다고 목이 뻣뻣하기만 하고 여자로서 싹싹하게 꾸밀 줄도 몰라서 같이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다니까. 아주 진저리가 나.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신나게 제 흉을 보고 계시더군요.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멋쩍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이, 그래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돈 벌어 아들 사업에 척척 보태주면 고마운 거지.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형님도 참 깐깐하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강하게 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맙겠긴 뭐가 고마워. 며느리 돈이 내 돈이고 우리 아들 돈도 다 내 돈이지. 그년이 우리 아들 기죽일까봐 내가 얼마나 매일같이 잡돌이를 하는데. 어차피 그 집구석 명의도 다 우리 아들 건데 지가 그깟 생활비정 되는 게 뭐 대수라고 유세야. 저는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채 카트 손잡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카트를 엎어버리고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꾹 깨물며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 뻔뻔한 사람들이 저를 바보 천치 며느리로 굳게 믿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훗날을 위해 제게는 훨씬 유리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남편 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조차 평생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을
다 남편의 밑빠진 독에 쏟아붓고 땡전 한 푼 없는 가여운 빈털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자 완벽한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20대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제 월급의 70% 이상을 기대처럼 악착같이 모아 종잣돈을 만들었고 남편이 곁에서 코를 골며 자는 새벽마다 눈을 부릅뜨고 인터넷을 뒤지며 부동산 경매와 우량주 투자를 독학했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빼앗긴 돈은 제 전체 수입과 자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그렇게 10년 넘게 남몰래 눈물겨운 노력으로 불려온 제 개인 자산은 이미 남편의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사업 규모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전, 저는 친정 부모님의 현명한 조언과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합쳐 제 인생 최대의 결실을 거두어드렸습니다. 바로 시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 먹자골목에 위치한 시세 100억 원대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오직 제 명의로 단독 매입한 것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잔금을 치르고 두툼한 매매 계약서에 제 인감 도장을 선명하게 찍던 날에 그 짜릿하고 벅찬 감정은 아직도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생생합니다. 계약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밖으로 나오며 저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거대하고 눈부신 비밀을 시댁에 알릴 생각은 단 1%도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제가 100억대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날에는 당장 거품을 물고 달려와 제 목을 조를 게 뻔했거든요. 당장 그 건물 명의를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라. 내 노후 자금으로 제일 전망 좋은 층을 내놓아라 하며 모기 떼처럼 제 피를 말려 죽일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입에 굳은 지퍼를 채우고 예전처럼 10,000원짜리 낡은 무지 티셔츠를 걸친 바보 호구 며느리 연기를 완벽하게 이어나갔습니다. 제 등 뒤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저만의 든든한 동아줄이자 거대한 철옹성인 매 건물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어머니의 천박한 멸시쯤은 속으로 가소롭게 비웃어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실컷 무시해봐. 당신들이 날 언제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똑똑히 두고 보자고. 저는 텅 빈 화장실 거울 속 제 낡은 모습을 빤히 들여다보며 서늘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처럼 든든했던 제 철옹성 안에서 얼마나 역겨운 배신자들이 갉아먹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건 불과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평소 유난을 떨던 시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러 대형 병원에 동행했던 바로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이들을 지옥굴로 던져버릴 거대한 폭풍우가 닥쳐올 줄은 100억 건물주인 저조차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00억대 상가 건물주라는 든든한 비밀을 가슴속 깊이 품은 채 저는 다시 평범하고 억척스러운 호구 며느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자기 몸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명치가 아프고 속이 쓰리다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늙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다더니 딱 그 짝이네.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아들놈은 바쁘다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며느리라는 건 지 살 길 바쁘다고 나 몰라라 하니 내가 죽어야지. 집안에 누워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며 결국 남편 도진이 제게 전화를 걸어 병원 동행을 억지로 떠넘겼습니다. 여보, 네가 오늘 오후에 반차 내고 엄마 모시고 병원 좀 가라. 당신 어머니잖아요. 저도 오늘 오후에 팀장님 모시고 중요한 기획회에 있어서 빠지기 힘들어요. 당신이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짜증 섞인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아,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있어서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아프다는데 그깟 반차 하나 못 내? 말대꾸하지 말고 잔말 말고 네가 모시고 가. 남편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며 억지로 부장님께 사정을 구하고
귀한 반차를 낸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내의 대형 건강검진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얌전히 창밖만 바라보는 저를 옆자리에서 매섭게 흘겨보시더니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또다시 날 선지적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어쩜 그렇게 궁상 많니? 그 바지는 몇 년을 입은 거야? 무릎이 다 튀어나와서 아주 볼품이 없네. 병원 의사들이 며느리 꼴 보고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주 수준 떨어지는 집안이라고 비웃을 거 아니냐. 속에서 천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억지로 화를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하다 급하게 오느라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접수를 마치고 위장 내시경을 위한 수면 마취 동의서에 보호자 자격으로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깐깐하게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따져 묻던 시어머니가 수액을 꽂고 검사실로 들어가신 후 저는 그제야 텅 빈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문득 남편이 미팅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침에도 허둥지둥 나간 것이 영 마음에 걸려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뚜루르 하는 신호음 대신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억 단위 계약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을 한다던 사람이 대낮부터 휴대전화를 아예 꺼놓는다? 사업하는 사람이 대낮에 전원을 끈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불길한 의구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띠링! 제 휴대전화 화면에 며칠 전 남편이 훔쳐가듯 챙겨간 제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결제된 곳은 사업상 접대를 할 만한 흔한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나 갈 법한 강남의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고 긁힌 결제 금액은 무려 40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시간은 한창 진지하게 미팅을 해야 할 대낮이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을 한다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40만 원을 긁었다고? 도대체 누구랑 간 거야? 단순한 비즈니스 접대가 아닐 것이라는 묘한 확신과 함께 머릿속에서 불길한 직감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남편이 결제한 저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누구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창을 열어 그 레스토랑 이름을 검색하려던 찰나 검사실 문이 활짝 열리며 간호사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지금 회복실로 모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허둥지둥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회복실 안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부름에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허둥지둥 회복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옅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어두컴컴한 회복실 안쪽. 처진 커튼을 젖히자 아직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로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 남편의 수상한 카드 결제 내역 때문에 심란했던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가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조심스럽게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 검사 다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나지막이 속삭이자 무의식 중에도 끙끙대며 뒤척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반쯤 풀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가에 기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평소 저를 볼 때면 늘 벌레 보듯 구겨져 있던 그 주름진 얼굴이 그렇게 인자하고 다정하게 펴지는 것은 결혼 8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유라 왔어? 아이고, 내 예쁜 며느리.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덜컥 내려앉으며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유라? 유라라니? 시댁 친척 중에 유라라는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혼란과 충격으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찰나, 마취약에 취해 몽롱해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폭탄 발언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어쩜 손도 이리 곱니? 그 멍청한 지원이 연연돈 쏙쏙 빼다가 우리 도진이가 차려준 레스토랑은 장사 잘 되고?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며느리. 뒤통수를 거대한 쇠망치로 3개 얻어맞은 듯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지원 2년? 내 돈을 빼다가 도진이가 차려준 레스토랑. 조금 전 대기실에서 확인했던 40만 원짜리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이 머릿속을 스치며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기 앱을 켰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버튼을 누르기조차 버거웠지만 억지로 빨간 녹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시어머니 입가로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윈시를 고발하는 악마의 혀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나불거렸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 내 진짜 며느리는 우리 유라. 너 하나뿐이니까. 그 호구녀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 재주밖에 없는 년이야. 간물 다 빨아먹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확 쫓아낼 거다.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넌 예쁜 얼굴 상하지 않게 푹 쉬어. 단물 다 빨아먹고 쫓아낸다니. 지난 8년간 제 월급을 뜯어가며 온갖 챙색은 다 내던 남편과 저를 식모 취급하며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웃으며 제 파멸을 모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 자금이라며 속아 넘어갔던 수많은 핑계들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제가 동네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낡은 바지를 고르며 생활비를 아낄 때 남편은 제 통장에서 빼돌린 3,000만 원과 수많은 빚으로 상간녀에게 번듯한 레스토랑을 차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맞추고 뭐고 딱이라도 올려붙여서 당장 깨우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비명을 목구멍 깊숙이 삼켜냈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 이 귀중한 증거를 놓칠 뿐만 아니라 놈들에게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자백을 단 1초도 빠짐없이 녹음하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마취 기운이 서서히 거치자 시어머니는 눈을 끔벅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앙칼진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속쓰려. 너는 내가 깨어났는데 물 한 모금 안 떠다주고 멍청하게 서서 뭐 하는 거냐? 아유, 진짜 군 떠져 속 터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저를 타박하며 인상을 팍 쓰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방금 전까지 녹음되던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속에서는 펄펄 끓는 용암 같은 분노가 흐르고 있었지만 저는 안면 근육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완벽하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 깨셨어요? 어머니, 속은 좀 어떠세요? 제가 입꼬리를 스르륵 올리며 서늘하게 미소 짓자 시어머니는 뭔가 섬뜩함을 느꼈는지 움찔하며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바보, 호구 며느리의 탈을 쓴 제 안에서 자비 없는 100억 건물주의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기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응시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자리에서 쉴 새 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굳게 닫힌 서재를 철저히 뒤집어 엎고 그 더러운 상간녀 유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버리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했습니다. 저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본격적인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니까요.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곧장 제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손발이 덜덜 떨리는 분노 속에서도 미친 듯이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남편 도지는 마침 1박 2일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평소 남편이 중요한 사업 기밀이라며 제 접근조차 막고 굳게 잠가두었던 책상 맨 아래 서랍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가져와 가차없이 자물쇠 부위를 쑤셔 뜯어냈습니다. 우지직하는 나무통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서랍이 억지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편의 추악한 민낯을 증명하는 두꺼운 파일 철과 숨겨진 이중 장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아끼고 아껴 건네줬던 돈들은 남편의 비자금 통장으로 고스란히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다음 서류 뭉치였습니다.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묘하게 위조하고 도용해 제2금융권 여러 곳에서 제 명의로 수천만 원씩 거액의 대출을 받은 약정서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대출금 총액만 무려 1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억장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피를 토할 것 같은 배신감에 차마 새어나오는 비명을 막으려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10,000원짜리 옷을 뒤적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남편은 내 목에 보이지 않는 빚의 올가미를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핏발선 눈으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인간들 좋으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도끼를 품고 당장 책상 위의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취실에서 흥얼거리듯 중얼거렸던 단서들을 재빠르게 떠올렸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그리고 유라. 지도 앱과 SNS를 번갈아 뒤지며 이잡듯 검색을 이어간 끝에 마침내 비스트로 로마라는 레스토랑과 정유라라는 이름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마우스로 클릭해 들어간 상간녀 유라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야말로 구역질이 날 정도로 화려하고 역겨웠습니다. 온갖 명품 가방과 외제차 핸들을 찍은 사진, 그리고 호화로운 호캉스 일상들이 끝없이 도배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든 건 사진 밑에 뻔뻔하게 달린 해시태그들이었습니다. 내 사랑 도진 오빠가 차려준 레스토랑, 대박나자, 시어머니 사랑 듬뿍, 예비 며느리 사랑. 그 사진들 속에서 제 남편 도진은 상간녀와 뺨을 맞대고 다정하게 허리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와 셋이서 고급 일식집 룸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찍은 가짜 가족 사진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더군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식모처럼 구박만 받던 저를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고 지들끼리 진짜 가족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에 저는 이가 바스러질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이 더러운 쓰레기들. 내가 너희들 뼛속까지 다 털어먹고 지옥에 쳐넣어주마. 저는 펄펄 끓어오르는 사리를 냉정하게 누르며 당장 가압류든 뭐든 법적 조치를 걸기 위해 레스토랑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정확한 주소지를 인터넷으로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잠시 깜빡이더니 이내 비스트로 로마의 사업장 소재지 전체 주소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그 주소를 확인하던 순간 저는 숨을 헉 하고 멈춘 채 모니터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또다시 보아도 모니터에 적힌 주소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제가 매입한 건물은 1층부터 5층까지 알짜배기 상가들이 꽉 들어차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내 돈을 훔쳐간 도둑년 놈들이 차린 본거지가 하필 다른 곳도 아닌 그곳이라뇨.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막힌 우연에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한 달 전 제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대리인을 통해 은밀하게 매입했던 제 100억대 상가 건물 1층이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는 주소를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고이 모셔둔 내 건물 매매 계약서를 꺼내어 모니터 화면과 번갈아 대조했습니다. 토시 하나, 집원 하나 틀리지 않고 100% 일치하더라고요. 남편이 제 돈을 훔치고 몰래 배출까지 받아 상간녀에게 차려준 그 레스토랑이 바로 제가 한 달 전 매입한 100억대 상가 건물 1층에 버젓이 입점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면 화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텅 빈 서재에서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나보고 직접 이 쓰레기들을 처단하라고 이 건물을 내 품에 안겨주셨구나. 저는 당장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제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주는 대리인 김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죠. 김 실장님, 저 강지원입니다. 제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비스트로 로마라는 식당 있죠? 거기 전 건물주랑 맺은 임대차 계약 조건이랑 만료에 당장 확인해서 보고해주세요. 잠시 후 걸려온 김 실장님의 보고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대표님, 확인해보니 그 식당 임대차 계약이 마침 다음 주 금요일에 만료 예정입니다.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도 지났고 기존 건물주가 월세 대폭 인상을 예고해둔 상태라 재계약 서류도 아직 안 쓴 상태네요. 그 순간 제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장님, 그 식당이랑 절대 재계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 건물주가 누구인지 제 정체는 무조건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셔야 합니다. 단 한 글자라도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던 분노가 오히려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거대한 복수의 밑그림이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졌거든요. 도간에 든 쥐새끼들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피말려 죽일지 철저한 이성적 계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며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도진은 피곤한 척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아, 피곤해 죽겠네. 어깨 좀 주물러봐. 밖에서 돈 벌어오기가 이렇게 힘들다니까. 당장 그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저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뱀처럼 스르륵 독을 탄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면마취 덜 깨셔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도진은 움찔하더니 굳은 얼굴로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남편의 동공이 지진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더욱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 말씀 아니었어요. 그냥 유라? 무슨 유라가 왔다며 헛꿈을 꾸셨나 봐요. 유라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제 입에서 이유라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도진의 표정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마른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인간을 내려다보며 저는 도관에 든 쥐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7. 얼굴 없는 건물주의 합법적 목조르기.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편의 횡령 증거인 이중장부, 제 명의를 도용한 대출 서류, SNS에서 캡처한 상간녀와의 낯뜨거운 불륜 사진, 그리고 마취실에서 확보한 시어머니의 자백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쏟아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던 변호사님은 혀를 내두르며 100% 승소는 물론 사문서 위조 및 거액의 횡령으로 남편을 형사처벌까지 받게 해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확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법정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목을 치기엔 그동안 제가 식모처럼 구박받으며 당한 세월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법적 소송에 칼을 뽑기 전에 얼굴 없는 악덕 거물주로서 합법적이고 지독한 피말리기를 먼저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대리인인 김 실장님께 지시하여 상간녀의 레스토랑으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및 명도 통고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매용직명을 받은 상간녀 유라는 기겁을 하며 김 실장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녹음해서 들려준 통화 내용 속 유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계약을 끝내고 쫓아내는 게 어딨어요. 내가 이 가게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데 사람 장사 망칠 일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유라에게 김 실장님은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기계적인 말투로 응수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건물주님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원상복구 철저히 하신 후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하세요. 불응하시면 즉각 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날 밤 자는 척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남편 도진의 목소리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아니, 새 건물주가 미쳤나? 멀쩡히 장사 잘하는 사람을 왜 쫓아내? 걱정 마. 오빠가 내일 가서 다 해결할 테니까 유라 넌 울지 말고 기다려. 그깟 대리인 자식. 내가 돈으로 구워 참든 멱살을 잡든 알아서 해결할게. 자기 돈도 아니고 제 돈을 훔쳐서 낸 가게이면서 자기가 무슨 수로 건물주를 이긴다는 건지 허세를 부리는 남편의 꼴이 한없이 가소로웠습니다. 다음날 오후 남편과 유라는 정말로 씩씩거리며 김 실장님의 대리인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을 받고 사무실 뒤편에 마련된 밀실에 들어가 CCTV 화면으로 그 상황을 팝콘 먹듯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상을 내리치며 큰 소리를 치던 두 사람은 김 실장님이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내 태세가 돌변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무릎까지 꿇을 기세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실장님, 제발 새 건물주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월세를 올려달라시면 올려드릴 테니 제발 장사만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빚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두 손을 싹싹 비는 남편의 구차한 얼굴과 화장이 다 번져 울상인 상간녀의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휴대전화를 꺼내 김 실장님께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단 1원까지 철저하게 공제하고 당장 내쫓으세요. 점점 목이 졸려오며 미쳐가는 그들의 발악을 즐기며 저는 대망의 피날레를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건물주에게 벌벌 떠는 벼랑 끝에 쥐새끼들이면서 집구석에서는 여전히 기고만장한 척 위선을 떠는 저들의 낯짝을 만천하에 찢어밟길 완벽한 부대가 곧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대리인 사무실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구욕을 맛보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남편 도진은 집에 오자마자 극도로 예민한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얼굴을 없는 건물주에게 철저하게 목이 졸려 피가 마르는 그 고통을 애꿎은 만만한 아내인 제게 고스란히 화풀이하며 쏟아냈습니다. 아, 반찬 꼬라지가 왜 이따위야. 사람이 밖에서 피 터지게 일하고 오면 집구석에서 따뜻한 고기 반찬이라도 차려놔야 할 거 아냐. 남편은 애꿎은 숟가락을 식탁에 거칠게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렀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간녀가 차려주는 최고급 파스타를 먹으며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인간이 보관에 갇혀 발악하는 꼴을 보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피가 터지는 건 밖에서 일해서가 아니라 내 건물에서 쫓겨나 알거지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저는 안면을 몰수하고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치웠습니다. 아직 이들의 목을 칠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주 주말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소파에 누워 끙끙 앓는 아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야윈볼을 안쓰럽게 어루만지던 시어머니는 곧장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를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집구석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니까 바깥일 하는 남편 힘든 걸 쥐뿔도 모르지. 우리 아들 얼굴 반쪽이 된 것 좀 봐라. 며느리라는 게 남편 내조는 안 하고 어디서 궁상만 떨고 있어.
너는 우리 잘난 아들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년이야. 저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미 잘난 아들. 내 돈 훔쳐서 딴 살림 차렸다가 바로 나한테 영혼까지 털리는 중이거든요. 조만간 진짜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긴 건 당신 아들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반성하는 척 연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순종적인 태도에 기세가 등등해진 시어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더니 은근슬쩍 다가올 자신의 칠순잔치 이야기를 꺼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칠순은 시내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해라. 친척들 다 부르고 네 남편 체면도 박박 살려야지. 네가 그동안 돈 버느라 바쁘답시고 시댁에 못난 며느리 노릇한 거 이번에 싹 다 만회할 유일한 기회니까 알아서 똑바로 준비해라. 염치도 없이 제 돈으로 생색을 내고 호강하려는 그 역겨운 속셈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상간녀 유라에게 찰떡같이 붙어서 진짜 며느리 대접을 다 해놓고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저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는 그 뻔뻔함이라뇨. 저는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평생을 걸고 절대 잊지 못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칠순잔치를 열어드릴게요. 제 말에 담긴 서슬퍼런 살기와 도끼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시어머니는 드디어 이 지독한 며느리가 지갑을 크게 연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간 그날 밤, 벼랑 끝에 몰린 남편은 기어이 저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준비를 핑계삼아 아주 뻔뻔하게 추가 자금 대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보, 엄마 칠순잔치도 호텔에서 크게 해야 하고 내가 하는 식당, 아니 사업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러는데 당신 친정에서 돈 좀 빌려와봐. 아니면 당신 이름으로 대출 좀 더 당겨보든가. 급한 불만 끄면 내가 금방 2배로 갚을게. 자기 내연녀의 레스토랑을 살리겠다고 아내의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쓰려는 그 추악하고 밑바닥 같은 인성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돈? 친정 돈을 왜 당신 사업에 끌어다 써요? 그리고 대출? 당신이 이미 내 명의, 내 인간 몰래 훔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간 그 1억 원부터 싹 다 갚으면 그때 생각해보죠. 순간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이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자신의 횡령과 불법 대출 사실을 정확한 액수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경악한 눈치였죠.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대출을 받았다고 그래? 훔친 게 아니면 뭔데요? 더 이상 내 이름 팔아서 더러운 헛짓거리 할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붙이자 도진은 기함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조차 하지 못하더니 결국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찌질하고 비열한 도망자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과 함께 지독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때가 왔네. 마침내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 저는 이 위선자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파괴력 만점의 폭탄들을 가방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척하는 저 짐승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망의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 최고급 호텔의 대형 연회자는 화려한 생화장식과 눈부신 샹들리에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우아한 사모님인 척 거들먹거리며 귀빈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십 명의 친척들과 남편 도진의 지인들이 줄을 서서 시어머니에게 아부하며 두툼한 축의금 봉투를 건네고 축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남편 역시
정장을 쫙 빼입고 이리저리 인사를 다니며 효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리고 잠시 후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평소 동네 시장바닥에서 산 낡은 티셔츠를 주워 입던 수수하고 멍청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디자이너 브랜드의 세련된 투피스를 입고 미용실에서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와 메이크업으로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친척들과 지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웅성거리며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식사가 막 시작될 무렵 저는 여유롭게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무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자 왁자지껄하던 장내가 서서히 조용해지며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우아한 미소를 띠며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를 위해 제가 어머님께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축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상냥한 말에 귀빈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와 남편 도진은 흡족한 듯 빙글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쥐잡듯 잡히던 바보 며느리가 웬일로 사람들 앞에서 기특한 재롱을 부리며 자신들의 체면을 세워준다고 철석같이 착각한 모양이었죠. 곧이어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고 화려했던 연회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장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스크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훈훈한 가족 사진이나 눈물겨운 영상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가득 나타난 것은 음침하고 차가운 병원 회복실의 천장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피커가 찢어질 듯 엄청난 볼륨으로 수면 마취에 취해 몽롱해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유라 왔어? 아이고, 내 예쁜 며느리. 그 멍청한 지원이 연연돈 쏙쏙 빼다가 우리 도진이가 차려준 레스토랑은 장사 잘 되고?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진짜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니까. 그 호구녀는 단물 다 빨아먹고 확 쫓아낼 거다. 상간녀 유라의 이름, 남편의 파렴치한 횡령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즐겼던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공범 사실이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집 노래가 흘러나와야 할 스피커에서 추악한 불륜과 사기 행각을 자백하는 늙은 여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무서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1초, 2초가 지나고 상황을 파악한 하객들 사이에서 이내 어머나 세상에, 미친 거 아냐? 저 집구석 완전히 쓰레기네 하는 경악스러운 비명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귀빈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도진은 핏기가 싹 가신 시뻘건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상하게 부채질을 하던 시어머니는 부채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입을 턱 빠질 듯이 벌리고 그대로 돌부처처럼 굳어버리셨더군요. 그제야 제정신을 차린 도진이 의자를 거칠게 걷어차고 짐승처럼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발악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남편의 고함이 마이크를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짐승을 내려다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진짜 지옥의 불맛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멍청한 인간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빼앗으려 발악하는 도진의 고함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짐승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응수했습니다. 미친지? 내 피 같은 돈 훔쳐서 네 더러운 정부한테 식당 차려준 게 미친 짓이지. 안 그래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늘하게 쏘아붙이며 손에 쥔 리모컨 버튼을 꾹 누르자 스크린의 화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수면 마취 녹음본에 이어 이번에는 남편이 제 인감을 도용해 대출을 받은 서류와 횡령 장부, 그리고 상간녀 유라와 낯뜨겁게 껴안고 있는 불륜 증거 사진들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구역질 나는 사진들을 본 친척들과 하객들은 일제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야? 아내가 돈 벌어다 먹여 살렸더니 뒤에서 딴 살림을 차려? 저런 짐승만도 못한 호로 자식이 있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시댁 식구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목을 잡고 비틀거리시더니 기어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다. 저 독한 년이 가짜 사진으로 우리를 모함하는 거야.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뒷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칠게 열리며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 하나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상간녀 정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단상 위의 보진을 발견하자마자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그 미친 악덕 건물주가 기어코 강제 철거를 시작했단 말이야. 용역들이 쳐들어와서 가게 다 때려 부수고 있다고. 건물주 대리인인 김 실장님에게 명도 강제 집행 최종 통고를 받고 미쳐 돌아버린 유라가 도진을 찾아 호텔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빽빽거리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저는 단상 위에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마이크를 고쳐쥐고 장내를 얼어붙게 만들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미친 악덕 건물주? 그게 바로 나야. 제 입에서 나온 폭탄 같은 한마디에 아수라장이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과 시간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유라는 귀신이라도 본 듯 눈을 까뒤집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보지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시어머니는 호흡 곤란이 온 사람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구두굽 소리를 내며 그들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쐐기를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4명의 도용에서 훔쳐간 내 돈으로 차린 내 건물 1층 식당. 오늘부로 용역들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철거 시작했어. 넌 이제 끝이야. 그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유라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도진 역시 초점이 나간 눈으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모든 진실과 제가 숨겨왔던 거대한 정체를 깨달은 시어머니는 그제야 살기 위해 바닥을 기어와 제 발밑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그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짐승처럼 오열하며 제 구두코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어머니의 꼴은 그동안 제가 흘렸던 피눈물을 완벽하게 보상해주는 최고의 사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제 자비 없는 처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칠순잔치를 그야말로 지옥불 같은 배참사로 만들어버린 그날 이후 저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철저하고 잔혹하게 법적 응징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완벽한 증거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기에 제가 쳐놓은 그물에서 그 쥐새끼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도진을 사문서 위조 및 거액의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에 넘겼습니다. 동시에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유라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죠. 법원의 명도 강제 집행이 떨어지던 날, 저는 팔짱을 낀 채 제 건물 1층에서 벌어지는 통쾌한 철거쇼를 여유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육중한 최고의 용역 직원들이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가 고급 테이블과 의자, 샹들리에 등 화려한 집기들을 모조리 길거리로 끌어내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라는 산발이 든 머리로 철거 인력들에게 매달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전 재산 털어서 산 거란 말이야.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 수천만 원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된 유라는 박살난 와인잔 조각들이 뒹구는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만든 모래성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도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매일 밤 유치장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게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게 입증되어 그는 꼼짝없이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사이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가 제 건물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을 한 시어머니는 건물 로비에서 저를 발견하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가 지원아, 내가 이렇게 빈다. 제발 우리 도진이 고소 좀 취하해다오. 한 번만 살려주면 평생 네 종노릇이라도 하며 살게. 응? 눈물 범벅이 든 얼굴로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보 천치라서 그 긴 세월 묵묵히 참고 산 게 아니에요. 당신들 쓰레기 수준이 딱 거기까지인 걸 아니까 완벽하게 밟아버리려고 때를 기다린 거죠. 아가, 제발 내 아들 감방에 가는 것만은 막아다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시어머니의 처절한 오열에도 제 마음은 티끌만큼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 매달린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뒤돌아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통곡하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게 걸어나갔습니다. 파멸의 늪에 빠진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꼴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유라가 갑자기 눈을 뒤집고 달려들어 도진의 머리채를 휘어져 봤습니다. 이 사기꾼아, 네가 다 알아서 책임진다고 했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도진 역시 지지 않고 유라의 뺨을 갈기며 발악하더군요. 이 미친년이 어디서 손을 대? 네가 돈 내놓으라고 징징대지만 않았어도 내가 횡령까진 안 했어. 서로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그 바닥만도 못한 총극을 지켜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거두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도진은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억대 빚뒤에 앉아버린 유라는 저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와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후미진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금쪽 같은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뇌졸중 판정을 받은 시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지방의 외진 요양병원에 홀로 갇혀 남은 여생을 병만 보고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이용했던 배신자들은 각자의 죗값에 맞는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마침내 완전한 자유를 얻은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저는 진정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길고 지독했던 악몽이 완전히 끝난 후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더럽게 얽혀있던 모든 법적 절차와 지긋지긋한 이혼 및 명도 소송들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만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유라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던 제 상가 건물 1층 자리에는 칙칙했던 과거의 흔적을 모두 지워내고
화사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대형 브런치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통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향긋한 커피향과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는 그곳은 이제 완벽한 저만의 공간이 되었죠. 저는 더 이상 동네 시장 구석에서 10,000원짜리 낡은 바지를 뒤적이며 시댁의 눈치만 보던 수소하고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100억대 건물주이자 카페의 대표로서 활기차게 출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남편의 무시에 짓눌려 늘 땅만 보고 걷던 제 걸음걸이는 이제 그 누구보다 힘차고 여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를 묵묵히 버티게 해준 유일한 삶의 이유, 사랑하는 제 아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구김살 없이 맑은 얼굴로 예쁜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카페로 들어서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건물 최고야. 카페도 진짜 예쁘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아이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행복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오늘 더 힘이 나네. 앞으로는 엄마가 우리 딸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랑해. 과거에 끔찍했던 상처와 뼈아픈 배신은 분명 제 살을 갈기갈기 찢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진 비바람이 저를 이토록 강하고 단단한 철옹성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 착하게 인내하며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미덕은 아니더라고요. 내 소중한 권리와 행복, 그리고 매 아이의 찬란한 미래는 그 누구도 배신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 스스로가 독하고 단단해져야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보다 수십 배는 더 날카롭고 무서운 화살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제 돈을 훔쳐 호의호식하던 남편은 좁고 차가운 깜빵에서, 저를 식모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요양병원에서 평생 자신들의 죄를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과거의 저처럼 억울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 짓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서만 견디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얽매여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내공을 쌓고 칼을 가해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손에도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든든하고 강력한 무기가 쥐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곳 배고픈 사연 채널을 통해 제 통쾌한 복수극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과 분노가 저에게는 또 다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통쾌한 사이다와 굳건한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당당한 건물주로서 저와 제 아이가 걸어갈 눈부신 새 출발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을 곧게 먹고 살면 결국에는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100억 건물주로 화려하게 부활한 강주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